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눈여겨봐야 할 뉴스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이 됐죠. 근데 연장된 이후에도 말이 많습니다. 진실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일본은 지소미아 관련 합의문 발표 과정에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정지 의사를 전해왔다는 대목,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는 유지된다는 합의하지 않은 두 가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립공원 이용 진작에 무료로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몇몇 곳에서는 들어갈 때 돈을 냅니다. 이 돈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문화재 입장료인데 대부분 국립공원 안에 사찰이 있죠. 근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데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도 입장료를 내야 됐죠. 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꽤 됐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네요. 이게 잘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제주도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장어잡이 어선이 전복이 됐습니다.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숨지고 사망하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나마 어선에 있던 구조용 보트 때문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데 현재 실종된 선원에 대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상 동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어제부터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상과 동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뿐만 아니라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특히 오늘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고민되시는 적이 많지요? 따뜻한 거 입으시면 됩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흡입하고 배기구가 이렇게 좀 이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연탄 사용을 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보일러를 그거가 다 했더라고. 네, 앞서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은 집들이 연탄을 뗐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뭐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게 나와요. 네,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요. 날이 추워지면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연탄가스 중독 사고 네. 소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가 났다면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되지 않는 연탄을 개발하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것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중독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요. 2017년도 한 해 기준으로만 해도 4,000명이 넘었어요. 4,12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왜냐하면 연탄이 아니라고 해도 일산화탄소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 가스보일러를 네. 사용하실 때도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고등학생 10명이 이제 강원도 펜션에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큰 사고였죠, 이거. 예, 이것 역시도 가스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일러랑 연통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좀 발생을 했던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 하러 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보도된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마친 뒤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44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갔는데 집만 말고 주무시는 것 돼가지고 오후에도 안 보이고 저녁에 대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경찰은 조 씨가 텐트 안에서 휴대용 난로와 연결된 온수 매트를 켜둔 채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텐트 밖에서 놓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추우니까 몸을 녹이는 생각에서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놓고 잠시 눈 붙인다는 것이 아마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뉴스 보도를 보셨다시피 겨울에 겨울 캠핑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외로 겨울철에 참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인데요. 겨울철에 뭐 야간에 낚시나 캠핑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 보는데 얼마 전에도 울산에서 캠핑하던 40대 남녀가 네. 그리고 또 봉화군에서 5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로 그 중독돼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제 좁은 텐트 안에서 춥다고 해서 이제 뭐 가스 난로를 켜거나 또 이제 숯불구이용 이렇게 화로대, 작은 화로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피웠다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등산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과 3학년 때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 산행을 한다고 네. 산에를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제 1박 2일로 갔는데 크리스마스 당일날 북한산에서 텐트 안에서 산행했던 일행 4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떠요. 원인은 텐트 안에 피웠던 이제 가스 버너였는데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서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많이 혼나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작은 텐트일수록 문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텐트 안에 켜는 랜턴 중에 그 가스 랜턴이 있어요. 네. 작은 텐트 안에서 가스 랜턴을 켜면요 2-3시간 만에 산소가 다 고갈됩니다. 또 요즘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이제 텐트가 보온성이 강해서 입구를 딱 막으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버너를 켜거나 그렇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이 됩니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좁은 텐트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엔 또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있으면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촌각을 다투게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우리 몸 혈액에서 이제 그 접합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만약에 중독이 됐다 이러면 1차적으로는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장기 쪽으로 산소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에 손상을 입게 되니까 특히 뇌나 심장 같은 곳에 이런 허혈성 손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초기에 딱 보고 이거 일산화탄소 중독이구나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건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어지러움증 같은 것들을 좀 호소하시기도 처지는군요, 하고요. 그러니까. 예, 좀 처지게 되는데 의식이 이렇게 저하가 되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반항을 한다거나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쇼크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럼 곧바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죠? 일단 저산소증 상태인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겠죠. 밀폐된 실내에 있었다고 하면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환기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면 바깥으로 안전하게 빨리 빼내서 환자를 좀 눕혀놓으시고요. 이왕이면 혈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로 빨리 혈액이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것보단 다리를 올려서 혈압을 좀 상승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스보일러 쓰는 집에서는 그 이렇게 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새지 않게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가스보일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2가지 정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기통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네. 이전에 그 사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부분이 조금 어긋나 있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이제 배기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배기통이 이탈된 게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보일러 배기통 끝이 막혀버리게 되면 소음은 물론이고요. 과열이나 배기불량 같은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일러 배기구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원포인트 레슨을 좀 네. 해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캠프를 갔다거나 뭐 바깥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무기력증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한 경우 또 피부가 창백해지고 또 차가워지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의심하셔야 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해주셔야 하는데 실내를 환기하거나 환자를 야외로 옮겨서 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상체 쪽으로 피가 갈 수 있고 혈압을 상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내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통이랑 배기구를 반드시 안전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게 우리 생각보다도 더 무시무시하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거니까 추워지는 이 겨울철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날씨 추워지고 겨울로 가면서 돌연사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돌연사에 대한 얘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몰라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런 경우 말이죠. 저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돌연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돌연사라고 하면 사실 남의 얘기가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돌연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보다 3.6배나 더 많다고 하거든요, 수가. 특히나 문제는 평소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딱 한 번 심장에 이상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찬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고 추워졌다 네. 싶은 겨울철이 되면 이런 사고가 또 많이 들려오거든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겨울철에 그 돌연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비해서 월 평균 300명 정도나 더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통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또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서 심장이나 혈관 쪽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질환들이 돌연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돌연사를 겪게 되면 뭐 고인도 고인이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황망하거든요. 네. 정말 주변 사람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준비된 이별도 힘든데 준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아프고 또 그립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돌연사만큼은 막아야 된다. 네,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눠요. 네. 자, 그러면은 돌연사가 올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보고 이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되겠잖아요. 네. 자,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예. 아침에 운동을 하면 돌연사의 위험이 좀 높은 거예요? 좀 이제 극단적인 거지만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새벽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경우가 아침 새벽 운동 중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들이 많은데요. 이제 새벽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노출이 예. 되게 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체온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장의 관상동맥으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수축된 혈관 때문에 원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새벽 운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뭐 신선한 과거 같으면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 아침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추운 날, 너무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운동은 피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때는 따뜻한 날 낮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낮에는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업무도 있고 뭐 가정일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못 내면 낮 동안에 좀 활동을 해서 심장이 좀 적응이 되면 아침보다 저녁이 좋고요. 집에 귀가를 해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실내에서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 있잖아요. 집 가까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낮에도 따뜻해도 밖에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실내에서 맞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변화 안 되는 거고, 네. 준비 운동 하지 않고 갑자기 뭘 확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고, 네.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저희가 써놨습니다만. 두 번째, 급하게 일어나는 사람. 이건 저거든요. 사실. 저인데요. 알람 끌려고 5시에 알람 끌려고. 벌떡 확 일어나게 예, 예.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좀 많으신 고령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심장,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급격하게 일어날 때도 스트레스나 자세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고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 운동, 새벽 운동 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일어났을 때도 바로 확 일어나지 마시고 좀 움직여주시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좀 하신 후에 천천히 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 이렇게 한번 쫙 켜는 거 있죠? 맞아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기지개 켜고 벌떡 일어나죠. 이렇게 슬슬. 네네. 뭐든 슬로우. 준비하고. 슬로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새벽에 신문 가지러 나간 사람. 와, 아니 이건 뭐 예전에 뭐만 하면 죽는다 뭐 이런 프로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아니 어디 보급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안 됩니까? 뭐 이런 일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단독주택에 사시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아침 새벽 신문이 배달되는 게 이른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해이 뜨기 전에. 네. 그러면 집안에서는 보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옷을 얇게 입고 반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걸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바로 나갑니다. 맞아요. 예, 잠깐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은 옷을 껴입고 아침 운동하러 가는 경우보다 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심장의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돌연사의 위험을 예.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온을 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찬 공기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돌연사의 위험도 있지만요. 아우, 저는 이렇게 추워졌을 때 네. 무심코 신문 이렇게 줍잖아요. 예, 갑자기. 이러다 여기 삐끗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일주일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추워지면 혈관뿐만 네. 아니라 근육도 수축되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보온도 잘 하시고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울 때는 매사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슬로우. 네 번째, 채식하는 사람? 어머. 이건 무슨 관계가? 아니 채식이 몸에 안 좋다니 어머머머. 사실 저도 가족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와 충격적이네요. 네. 이건 좀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채식은 당연히 심장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관찰 조사를 했습니다. 육식은 전혀 하지 않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들을 네. 봤더니
당연히 심장 발병 가능성 22%가 낮아졌는데 뇌졸중 발병 가능성 20%가 높아졌죠. 그래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따져보니까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특히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을 발병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음식은 편식보다는 골고루 섭취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모두 골고루. 벌써 저도 2가지나 해당돼요. 마지막은요. 게임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이거 아이들 게임에 대부분 많이 거의 하는 예. 많이 하죠. 그럼 네. 엄마들이 너 그렇게 게임만 하다가는 앉아있다가 죽는다고 잔소리 하시고 저도 막 컴퓨터 많이 해서 학생일 때 그것만 혼나고 무섭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잔소리가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아니고 진짜 건강을 생각하는 잔소리일 네.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인도에서 16세 소년이 7시간 동안 앉아서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이고. 사망하는 사건이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는 상태로 몇 시간 이상 계속 네.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에 있을 때도 같은 아,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때는 신부정맥 있는 쪽에 피떡, 혈전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막힐 수 있는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통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폐혈관을 막게 되면 폐동맥색전증이나 내지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지니까 이럴 때는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게임뿐만 아니라 뭐 텔레비전을 그냥 꼼짝없고 장시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책상 앞에서 오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TV를 보는 경우도요. TV를 5시간 이상 보는 사람과 2.5시간 이내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5시간 이상 장기간 보는 사람들이 신부정맥 혈전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TV뿐만이 아니고 얘기하신 대로 너무 가만히 이렇게 게임을 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TV를 볼 때는 사실 본인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네. 잘 움직이지 않고 있게 되니까 중간중간 의식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진짜 안 되면 발목만이라도 까딱까딱 하면서 좀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면 훨씬 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아이들이 학생들은 다 학교 갔을 시간이니까 다행이지 학생들이 보고 있었으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큰일 난대.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게임 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공부 때는 그 말이 또 들린다고. 근데 이게 돌연사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런 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돌연사 하면 거의 심근경색 네.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돌연사 하는 환자들의 한 80~90%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잠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날씨가 추운 것도 문제지만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면 혈관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좀 민감한 곳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 있다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오면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니까 급성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심근경색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이 오는 환자분들 중에 한 50% 정도는 증상이 이전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한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쭉 받고 이상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수일 있다가 그 병원 응급실로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도 언제 발병할지는 알 수가 없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요. 다른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느닷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이제 심근경색이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그렇게 오는데요. 만약에 어떤 관련 증상이 있으면 이미 심근경색이 온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증상은 가슴이 묵직한 통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밴드로 조여 놓은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둣발로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는 그 정도예요. 답답한 통증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왼쪽 팔 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턱도 아프게 돼요. 이걸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통증이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가슴이 왜 이러지? 답답하지 했는데 휴식을 취해도 10분 이상 유지가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나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119에 연락해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 응급처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처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간혹 심근경색이라도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조금 먹은 게 체한 것 같아.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맞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슴이 아플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가슴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심근경색들도 꽤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또 대표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체한 것 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딱 보게 되면요. 일단 심근경색은 심장에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관상동맥 줄기가 밑쪽으로 내려가는 줄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횡격막이 있을 거고 사실은 그 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위예요. 간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위랑 바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관상동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상동맥이 막힐 경우에는 위쪽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체한 것 같은 증상이나 내지는 좀 이렇게 속이 묵직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체하는 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소한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심근경색인가 뭐 이러고 자주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체하신 분들이 이제 무조건 체했다고 해서 다 심근경색을 의심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동반되는 증상들이 좀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체했을 때 증상은 이제 많이 아실 거고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체한 것 같은 체기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심장 근육이 이제 망가지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땀이 차고 숨이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땀이 좀 갑자기 많이 나고 내가 앉아 있는데도 숨이 막 차다고 하면 심근경색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또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 또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기도 하고 또 소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거나 아까 한동안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가슴 통증이 팔 쪽, 특히 왼쪽 팔로 뻗쳐나간다거나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턱이나 잇몸 쪽으로 통증이 뻗친다.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급체한 게 아니고 심근경색일 수도 있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가슴 통증 없이 이렇게 소화불량 상태인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흉통, 가슴에 통증이 없는 심근경색이 이제 심근경색 환자의 20에서 30%나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요. 평소에 위장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화가 안 되지? 라고 느껴질 때 최근에 치과 검진했는데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는데 갑자기 아래턱이 아프면서 아래쪽 치아에 통증이 생기지? 갑자기 왜 숨쉬기가 어렵지? 왜 이렇지? 최근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왜 이렇게 빨리 뛰지? 벌렁거리지? 그러면서 숨쉬기가 힘들지? 이런 증상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심근경색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심근경색 대표적인 그 돌연사 부르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가면 별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심근경색이 굉장히 좀 사망률이 높고 병이 급격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5%에서 10% 이상은 사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 그러니까 후유증을 낮추고 또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이내에 빨리 병원에 도착을 하는 거겠죠.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근데 이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무조건 도착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또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까지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1-2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서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를 찾고 적절한 시술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만난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골든타임이란 말을 하지 말아달래요. 이걸 3시간이라고 말을 하니까
환자들이 좀 여유롭게 오신대요. 네, 3시간 이내에 왔을 때 발병률을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예. 3시간 이내에 오시면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그럼. 가셔야 합니다. 예. 네, 정말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유증이 더 심하게 남는다면서요? 그렇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미 심장 근육의 기능이 일부가 소실이 되게 돼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손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2시간 이상이 지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급처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요, 119를 부르는 거예요. 발견하자마자 일단 119 먼저 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요즘은 이제 공공장소나 공공기관에는 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AED라고 적혀 있는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내 혈관이나 내 심장을 좀 튼튼하게 단련을 시켜놓으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네. 혈자리 오. 두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팔뚝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거긴 심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혈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심장하고 흐르는 곳인가요? 네, 코드가 안 맞. 혈자리는 팔뚝에 있겠죠. 팔뚝을 걷고 있어서. 네. 두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관혈입니다. 내관혈. 내관혈. 내관혈의 위치는 자신의 손목에서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곳이 바로 내관혈인데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곳이 바로 내관혈입니다. 왼쪽 손목이요.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네, 네. 예. 항상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는군요. 양쪽 내관혈이 있습니다. 엄지 방향이네요. 내관혈은 심장과 짝이 되는 심포경에 이렇게 심포경에 위치해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내장 질환을 전반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크고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누르면 긴장도가 풀어집니다. 네. 긴장도가 풀어지면서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네. 가슴이 뻐근하고 아플 때 이곳을 누르면 이렇게 좀 증상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 수시로 눌러주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 혈자리는 극문혈입니다. 극문혈은 내관혈에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붙였을 때 떨어진 예. 거리, 바로 내관혈에서 이 자리가 거기서입니다. 극문혈입니다. 극문혈. 극문혈은 내관혈보다 더욱더 심장의 특효혈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대의학이 들어서기 전에 이 극문혈로 과거에는 심장 질환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다는 문헌적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성 이제 심장 증상이나 또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면서 협심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 또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이 극문혈을 지압하게 되면 내관혈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 내관혈을 5초간 1초, 2초, 3초, 4초, 5초간 누르고 반대쪽 내관혈도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해서 총 5번을 반복하고 극문혈도 마찬가지로 5초간 해서 5차례 반복을 평상시에도 자주 하시게 되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진짜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지만 하시면 될것 말고 같아요. 이렇게 같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런데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심근경색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만약에 내 증상이 심근경색과 관련된 증상이다 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혈자리를 지압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민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요. 이런 혈자리 지압은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나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나의 심장 기능을 조금이라도 강화시켜서 예방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내관혈은 그러면 긴장도도 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시험 보는 수험생들 많아요. 많죠. 네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방송할 때도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긴장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시면 여기 좀 눌러보세요.
여기 좀 꼭 눌러보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장 얘기했는데 돌연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뇌쪽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보통은 심뇌혈관 질환이다라고 해서 네. 심장혈관과 뇌혈관 질환을 같이 말을 하잖아요. 아까 겨울철에 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안팎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면 혈관 자체에 부담이 많아진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는 심장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주요 장기인 뇌로 가는 뇌혈관도 역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특히 뇌혈관은 굉장히 좁고 얇은 혈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뇌혈관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좀 막혀 있다거나 동맥경화 같은 것이 진행되어 있는 혈관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막히거나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이 출혈 과 경색을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말 이 뇌졸중에 오면은 사망 위험도 높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해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고 싶은 질병 중 하나가 이 뇌졸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뇌졸중도 갑자기 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이것도 전조 증상이 좀 있대요. 이렇게 뭐 한쪽 팔인가? 이게 이렇게 쭉 처지고 저리고 뭐 이런 증상이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아주 이제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뇌졸중에 네.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 네. 이미 뇌졸중이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거나 네. 단추가 왜 안 잠기지? 맞아요. 그럴 때도 네. 뇌졸중이 이미 온 거죠. 아. 네, 또 하나는 한쪽 입만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네, 네, 네. 보통 이제 안면신경마비는 눈과 입이 같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말초성이고 중풍의 경우는 입만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손에 중풍이 오게 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워지고요. 또 시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한쪽 눈이 흐릿하고 또 이제 복시로 보이게 되죠. 또 이제 지주막하에 출혈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 중풍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온 거네.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증상들이 왔다가 갑자기 또 간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이게 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영어로는 TIA라고 해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혈관 하나가 살짝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근데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TIA가 왔을 경우에는요, 이틀 이내에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5% 되고요. 일주일 이내에는 11% 정도. 그리고 이 TIA를 겪으신 분들의 한 20-30% 정도는 3개월 안에 뇌경색을 겪는다고 해요. 특히 이 이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경색이 올 확률이 더 증가를 하게 되니까 나 이젠 증상 좋아졌네. 잠깐 이상했던 건가 봐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망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후유증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후유증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라도 골든타임 이내로 병원에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충분히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고 보통은 1-2시간 이내에 오셔야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이제 가가지고 치료도 치료고 재활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뇌졸중은 후유증이 무섭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랑은 다르게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네. 뇌졸중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우리 뇌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절대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하면 주변부에 있는 뇌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뇌가 이 기능을 도와주거나 좀 재생을 돕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은 3개월이에요. 보통 6개월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재활이 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빠르게 재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심장이나 뇌 쪽이나 다 혈관에 무리가 가거나 이러면은 그게 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제 뇌졸중은 이제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통 건강한 혈관이라고 하면 혈관 내벽이 깨끗하고 말랑거리면서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이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직과 세포에 뭐 충분한 산소, 수분,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 만약에 막히기라도 한다면 세포가 괴사가 돼서 심근경색이나 중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이런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혈관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많이 들여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쁜 습관이 들게 되면 돌연사의 위험도 높아진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어느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뭐 중풍 발병 위험률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데 네. 항목들인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선 재용 MC 먼저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뭐 담배는 안 피니까 이거 또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자꾸 들이세요. 아니 근데 밥 먹고 졸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3개 정도 돼요. 김보아 씨는? 네네. 저도 그 가족력. 가족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졸려요. 아, 그래? 밥 먹고 나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밥 먹고 다 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주에 하나. 그래서 제가 또 커피를 또 많이 커피. 마셔요. 하루에 그러시구나. 2-3잔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음식을 굉장히 짜게 먹어서 짜게? 제 짜게 먹으면 주변의 안 되는데. 지인들은 제가 짜다라고 한 음식은 아예 입도 대지 못해요. 그 정도로. 제가 짜다고 할 정도면 아예 못 먹는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붙여 놓으셨는데 네네. 네. 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률이 네. 높아지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흔하게 아시는 뭐 흡연이나 음주 뭐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면 고혈압만 돼 있는데 이제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고혈압 이외의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네. 위험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이고 고혈압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돼 있어서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커피는요? 커피는? 커피도 커피 있어요? 같은 경우는 카페인 때문이죠. 그러니까 카페인을 먹게 되면 사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혈압도 좀 올라가게 되고 혈관도 수축을 하게 되니까 평소에 좀 심장이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2잔 정도는 괜찮죠. 네, 권장량 이내로 예.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식사 후에 졸음이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건 정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뭐 식사하고 나면 졸린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식사 후에 그냥 잠깐 나른한 정도가 아니고요. 운전을 한다거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온다거나 급격한 피로감이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요. 돌연사 위험뿐만이 아니고 당뇨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후에 갑자기 너무 피로하다라고 하는 건 혈당이 확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식사 후에는 원래 혈당이 확 치솟게 되는데 이 혈당이 너무 지나치게 뚝 떨어졌을 때 이런 피로감을 느껴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요.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데 혈관 안쪽에 있는 세포가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기면 혈액들이 돌아다니다가 찌꺼기들이 계속 이쪽으로 붙게 돼요. 그러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되는 동맥경화의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혈전이 옮겨다니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아서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네. 김보아 씨는 여기서 이제 가족력에 붙여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분으로 아주 유명해요. 예.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심혈관계 질환 예방 홍보대사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거든요. 사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모두가 네. 고혈압, 심장병으로 굉장히 투병을 많이 하셨어요. 심뇌혈관 그 질환은 가족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매사에 조심조심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심뇌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질환인지 무서운 건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 네. 어떻게 예방하는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방금 그 돌연사 위험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돌연사 질환이 대부분 심내혈관 질환인 만큼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주, 흡연,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거를 좀 멀리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홍보대사 하면서 이런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은 어머 그거 너무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음주, 흡연 막 이런 거, 짠 거, 뭐 짠 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뿌리 식품을 제가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억지로 이제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먹는 게 그 민들레, 겉절이, 그다음에 생강, 총각무, 뭐 누름나무 차 이런 거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총각김치 이런 건 좋다. 네네.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민들레는 이제 식품으로도 섭취하지만 한의사 입장에서는 식품보다는 약에 가깝거든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들레는 이제 약으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민들레는 이제 소염 효과도 강하고 해독 작용이 강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면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 한동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들레 말고도 아까 김보아 씨는 그 뿌리 식품 우리가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고구마 좋잖아요. 이것도 있고 해조류 같은 것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쌀밥 먹는 것보다 현미밥 먹는 게 또 그렇게 좋다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혈관 관리를 잘 하시려면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내가 먹는 게 내 혈관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식이섬유소가 좀 풍부한 음식들, 그러니까 도정을 하지 않은 곡류들이나 해조류, 뭐 고구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먹을 쌀밥이라면 흰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먹는다거나 현미밥을 먹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반찬 같은 경우도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좀 풍부해서 먹게 되면 내가 섭취하게 되는 식이섬유의 양이 많아지겠죠. 특히나 실제로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안에 있는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당의 흡수율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지혈증 예방뿐만이 아니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듣기로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또 콩이 있다. 근데 맞아요. 콩 맞나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꼭 콩을 권해드리는데요. 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몸 밖으로 잘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부 같은 경우는요. 1회 섭취할 수 있는 콩 단백질의 양이 6.25g 이상일 경우에는 심장병 발생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문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기까지 해요. 주변에서 혈관 건강 좀 우려가 되는 분들 보면요. 양파 껍질 이걸 맞아. 차처럼 이렇게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또 좋은 한방차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옆에 무슨 배너까지 가지고. 저 뭐예요 또? 이 배너는 채널A 사장님이 행복한 아침 너무 잘한다고 예. 이렇게 격려차. 약초다방 배너예요. 저는 저기 그 사극 드라마 캐스팅된 계시길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혈관 돌연사 예방이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홍화차를 준비했습니다. 홍화. 네네. 홍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홍화차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홍화는? 홍화요? 저는 집에서 비상약으로 상비약으로 이제 부은데 이렇게 좀 붙여 있거나 뭐 그런 정도로만 사용해요. 아니 예전에 이거 아니에요? 화장품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또 옛날에 립스틱이 없을 때 네. 이렇게 연지곤지 그걸로 찍었다고. 네, 맞습니다. 홍화는 이제 한자어인데요. 전설이 있어요. 선녀가 준 이로운 꽃. 그래서 우리말로 이 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화장품이 없을 예쁘다. 때는 이걸로 화장품도 만드는데 우리 연지 있잖아요. 네. 연지를 찍기도 하고 종이나 천을 염색하는 데도 썼고요. 또 문헌 보면 미라를 이렇게 감싼 천을 이 홍화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미라는 뭐예요? 썩질 않죠. 네. 항산화 작용, 방부 작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화의 색소는 이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카탐이라는 성분, 플라보노이드 일종인데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그래서 혈관과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쁘네. 색이 워낙 예뻐서 차로 만들어도 그렇죠. 그것으로는 예쁠 것 같거든요. 아, 맛이 궁금해 죽겠네요. 네네. 이게 바로 홍화입니다. 홍화. 네, 네. 아, 네. 이게 채 썰어서 말린 거죠? 채 썰어서 말린 게 아니라 예. 홍화 꽃을 말리면 떨어지거든요. 아, 홍화 꽃. 여러분들이 이제 홍화를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건재 약업사나 양념시장에서도 예. 구할 수 있고 예.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식품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홍화가 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꽃잎이. 예. 아, 꽃잎을. 네. 그렇게 예. 간단하게 이제 복용하는 방법은 네. 홍화를 한 번에 2에서 3g 정도 아주 소량이거든요. 네. 그거를 작은 다시백 같은데 네. 넣어서 그것을 티백, 티백. 티백에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네. 10분이면 마실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2, 3분만 해도 마셔도 돼요. 향이 궁금해요. 그럼 그걸 차처럼 저 미리 좀 우려내서 네네.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물 그렇게 해도 마시듯이 되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게 지금 병원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예. 홍화 50g을 유리병에 넣고 예. 뜨거운 물 2리터를 부어놓은 거예요. 배보자기에 쌌네요. 그러니까 예. 부직포에 넣은 건데요. 네. 네. 그래서 10분 뒤부터 마셔도 되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5일 정도 간격, 5일 정도 기간 동안에 하루에 2-3잔 정도 소량씩 마시면 되는데 야. 이 안에 있는 이제 홍화가 들어있는 부직포는 꺼내도 되고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한번 시연 한번 네, 보여드려볼까요? 네, 네. 간단합니다. 향은 한의원에 온 것 같아요. 네네. 향이. 지금 이제 이게 홍화인데요. 네. 적은 양을 만들어 볼게요. 홍화 25g을 해서 이거를 한번 넣어줘 보실까요? 이거를 여기다 부어줘 보세요. 네네. 그대로. 부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직포죠. 네. 네. 이렇게 넣어서 네. 간단하게 이제 시험만 해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물이 끓고 있잖아요. 네. 불을 끌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팁은 네. 끓는 물을 여기다 붓는 것보다 이 안쪽에 붓는 게 바로 오릅니다. 네, 그래야 빨리 네네. 더 진하게 우러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조심하세요. 굉장히 뜨겁네요. 네. 자, 자, 여기서 손 조심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부직포 안에다가. 그렇죠. 네. 어머, 붓자마자 색깔이 붉게 올라오네요. 먼저 안에 닿으면 이게 이제 물이 빠지면서 네. 붉은 홍화물이 우러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럼 이 상태에서 색깔이 벌써 그렇죠. 이 아우 예쁘게 상태에서 지금 우러나요. 예. 붉으스름하니. 묶어놓으면 싸가지고. 네. 네. 이 상태에서는 10분 뒤부터 마실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보관해놓고. 야, 빛깔이 굉장히 고와서 그렇죠. 여기다 차로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역시 예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네. 간단하게 제가 빨리 마실 수 있도록. 바로 주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작은 부직포에 손님들 왔을 때 집에서 이렇게 싹 해서 드리면 그쵸. 너무 좋아하실 것 정말. 같은데요. 워낙 예쁘고. 앉아있으라 그러고 네네. 앞에서 탁 저걸 해주는 거야. 그 정도만. 근데 요즘에는 커피는 이렇게 원두 사다가 이렇게 조금만 해서 해볼까요? 직접 가세요 하고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차도 저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겨울철에 또 추울 때 저런 따끈한 차 네. 되게 좋잖아요. 네. 몸 홍화는 일회 용량이 이제 2-3g 정도만 섭취해도 되니까 네. 많은 양을 할 필요 없이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저 한동화 선생님이 굉장히 터프하시군요. 네, 그렇죠? 아니 생방송 중에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바로 일어나죠. 대단해요. 그러네요. 예. 네. 생방송인데 그렇죠. 이런 그래서 차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어머 색깔이 너무 건강해 네네. 보여요. 이렇게 해서 황금색. 우와. 자 네. 잔을 이렇게 네. 또 바로 또 차로 마실 수 네. 있으니까. 어우, 좋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 왔을 때 네. 혈관 건강차로 우리 네. 선생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시네요. 준비된 게 그냥. 없으면 예.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아우, 그럼 얼마나 좋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오른쪽 이렇게 네. 붉은색으로 우러나고요. 네. 점점 붉어지거든요. 네. 지금 색깔도 되게 예뻐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황금색. 예. 자, 우리 김보아 씨가 오늘 지금 홍화차 대단- 한잔 하실까요? 대단하시죠. 이러면. 네네. 예. 입맛을 지금.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한 잔씩. 예. 한씩. 한
한 잔씩. 예. 어우, 향이. 또 안 갖다 드리면 또 섭섭해할 것 같아서 요거 한 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한 향이네. 맛을 좀 향이 전해주세요. 음미하시면서. 지금 조금 더 우러났다고 더 붉어졌어요. 저 보세요. 그거 마실래요? 이 색깔 보세요. 이거. 아니, 어머, 저거만 세상에.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구수하네요. 네. 자, 그럼 저는 이걸 마시고. 예, 저는 네. 좀 진한 거. 향을 좀. 약간 끝맛에 단맛이 살짝 있어요. 네, 단맛도 단맛. 있고 약간 오. 매콤한 예. 맛도 있잖아요. 아니, 괜찮네. 그렇죠. 예, 매콤한 맛보다는 진짜 단맛도 강하고 네, 약간 네. 매콤한. 아, 그래서 이 매콤한 맛이 심내 혈관에 나쁜 찌꺼기를 쫙 끌고 내려오나 네네. 봐요. 그래서 이제 홍화는 이제 한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한약으로도 쓰는데요. 어혈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혈액을 맑게 하기 때문에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예방, 중풍 예방하는 데도 많이 쓰고요. 또 생리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성이 되게 강해요. 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소량 드셔야 되고요. 네. 또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너무 촉진되게 되면.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복용을 중지하시고 또 이렇게 위장장애가 있으면 용량을 더 줄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따끈한 홍화차를 마시니까 느긋해져요. 행복한 아침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아침. 사람이 느긋해지니까 저 앞에서 지금 바쁘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자고 천천히. 너무 행복해요. 안 됩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차 마셨으니까 이제는 운동 한번 해봐야죠. 네, 네. 한트 바로 가겠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오랜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주 만에 한트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오늘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1분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1분은 네. 팔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으라차차 까치발 체조입니다. 으라차차 까치발 네, 좋습니다. 으라차차는 네. 이렇게 양팔을 약간 벌리고 네. 팔을 당기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팔을 펼 때는 양손을 뻗고 네. 그렇죠. 먼저 이제 손바닥을 위로 하고 해볼까요? 네. 손바닥 위로 주먹을 쥐고 뻗고 으라차차. 뒤집어서 주먹을 쥐면서 당기면서 그래서 뻗고 뻑뻑. 위로도 그렇죠. 당기면서 네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위로 할 때는 뻗고 뻗고. 옆으로도 네. 뻗고 당기고 이렇게 되면 네. 팔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까치발입니다. 네. 까치발은 그냥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냥, 예, 보통 놨다 하면 됩니다. 맛있는 거 싱크대에서 꺼내 먹을 때 네네. 까치발 하듯이 이렇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걸으라고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많이 걸어도 좋지만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네. 하는 것도 좋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제 다리 잡아볼까요? 네. 제 다리.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까딱, 발목을 까딱까딱 하는 것도 네. 종아리 근육을 예. 이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음악 틀어놓고 보통 이렇게 까딱까딱 하거든요. 네네. 예, 음악 틀어놓고. 자, 네. 그리고 이제 2부는 뇌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는 동작입니다. 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네. 아래로 뿌리치기인데요. 네. 뿌리는 겁니다. 뿌리치는 거. 이렇게 되면 어깨의 긴장감, 승모근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심장의 화기를 내려주면서 뇌로 혈액 공급이 촉진됩니다. 네. 두 번째는 으쓱으쓱 하시죠. 으쓱, 으쓱. 어깨를 귀까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귀까지 된다고. 내려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동맥에 탄력을 주면서 역시 경동맥이 여기 있거든요. 아, 경동맥에 목에 있는 탄력을 경동맥. 경동맥에 탄력을 주면서 뇌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킵니다. 이 4가지 동작을 네. 음악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을 크게 주실까요? 까치발은 계속 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뒤집어서 4번씩 위로 까치발 하면서 옆으로 한 번 더 손바닥 위로 뒤집어서 까치발은 계속 하세요. 네. 위로
으라차차. 옆으로. 팔 뿌리기. 까치발을 계속하면서. 으쓱으쓱. 으라차차. 손바닥. 등등. 위로. 으라차차. 옆으로. 팔 뿌리기. 동아리에 준하죠. 네. 네. 아, 첫째 단순하고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으쓱. 아, 어떠세요? 온몸에 혈액 순환이 네. 촉진되는 게 느껴지시죠? 혈액순환이 되고 열기가 퍼지고 네. 숨이 차고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운동까지 네. 돌연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겨울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혈관 건강 확실하게 챙기셔서 돌연사의 공포 확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겐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신 기술을 접목한 국산 소방 장비들이 속속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소방관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공기호흡기의 IT 기술을 접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끄러운 상황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공기호흡기에 산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의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소방관 전체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호흡보호부 시장은 자체 브랜드와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외에도 고출력 신호를 따라가면 실종된 소방관을 찾을 수 있는 장비나 열화상 카메라 등도 국산 기술로 개발돼 소방관들이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널A 김기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이 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고 디지털 매체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재지산업 미래전략 포럼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권오근 한국재지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움츠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쭉 한번 펴시고요. 그리고 날이 좀 포근해지는 낮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조금 움직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